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물가지표 중 하나인 개인소비지출 PCE가 발표된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시장은 강세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우가 1% 상승했고 나스닥은 2%가 넘게 올랐고요. 최근 약세가 계속되었던 암호화폐 시장도 오랜만에 강보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PCE 물가부터 보시면 기대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근원 PCE 물가 지수인데 지난달보다 오히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측치보다도 높았죠. 이것은 금리 측면에서는 상당한 악재입니다. 내려야 할 물가가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죠. 이 덕분에 금리 예측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6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의견이 3분의 2 정도로 우세해졌습니다. 어제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PCE 물가 확인 이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 열려있는 자세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메스터 총재의 발언 이전에도 많은 연준 의원들이 6월 금리에 대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했었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자 6월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할 것이란 의견이 대세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채권 수익률은 더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미 발행되었던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의 채권은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대부분의 자산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가 곧 가격이라 할 수 있는 주식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현재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자나 배당이 없는 상품의 경우는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시장은 반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상승한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네, 최근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부채 한도 리스크가 거의 해결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들에서 각자의 소식통을 통해서 부채 한도 협상이 사실상 종결이 되었고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최종 논의 단계에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 한도를 2년간 늘리는 것에 대해 이미 타협을 했고 현재는 최종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에서도 내부 소식 등을 통해서 현재 양쪽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몇몇 재정 지출에 대한 논의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CNBC에서도 부채 한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처럼 다수의 언론이 동시에 부채 한도 협상의 타결이 코앞임을 보도하면서 부채 한도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현재 최종 논의 단계에 있는 부분은 국방비와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연금 지출을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민주당 측에서는 원래 하려고 했던 정책을 펼칠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부족해진 자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정한 고소득자와 기업의 탈세 단속을 위해 배정한 800억 달러의 예산 중에 일부를 감축을 해서 그 재원을 다른 재정 지출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친고소득자 그리고 친기업 환경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지지 세력의 니즈에 부합되는 결과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양측이 적당히 양보하면서 윈윈하는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디폴트 시한을 6월 1일에서 5일로 약간 연장했습니다. 당연히 부채 한도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해 시간을 번 것이죠. 미국은 다음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죠. 따라서 부채 한도 협상 종료 후에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6월 1일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마감 시간을 조금 미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안 늘리고 5일까지로 미룬 것은 딱 의회를 통과할 시간 정도만 확보한 것이라고 보면 되니까 재무부 측에서도 사실상 협상 종료를 알고 있고 그에 맞춰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채 한도 리스크가 최종 해결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자산 시장이 모두 상승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증시의 경우는 디폴트 시 엄청난 경제 충격이 예상이 되었는데 이게 해결됨으로써 금리 예측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경우는 유동성 못지않게 경기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품 시장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 상품 시장은 경기보다는 유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PCE 물가로 인해 금리 예측치가 높아져 버린 상황에서 부채 한도 리스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따라서 금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반면 금보다 위험 자산인 은의 경우는 부채 한도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금보다 훨씬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자산의 성격과 위험 자산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인 시장 상승과 함께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나 높아진 금리 예측치로 인해서 증시만큼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시간이 갈수록 금에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도 상대적인 위험 자산인 은보다도 금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JP모건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의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 온스당 2,000달러 근처인 금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적당한 가격은 45,000달러라는 분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적정 가격은 금과 비트코인의 각각의 생산 비용과 양쪽의 희소성을 감안하여 가격을 측정한 것이죠. 특히 비트코인은 내년 4월에서 5월에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반감기 이후에는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생산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JP모건 역시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 증가를 적정 가격 45,000달러에 반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은행 리스크와 경기 침체 리스크, 거기에 부채 한도 리스크까지 온갖 거시경제 위기가 연달아 등장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 내 점유율은 거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다른 코인들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비트코인이 금과 동조화되고 있는 이유를 암시해주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기술주들은 거침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했고요. 이제 애플은 전고점까지 단 3% 정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전고점까지 3.5%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가 빅테크 중 최초로 전고점을 돌파했죠.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주도주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신호로 다른 기업들이 뒤를 따르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강세로 전환되는 것이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 주식 1위, 2위 기업이 조만간 전고점에 도달을 합니다. 이것은 미국 증시가 완전히 추세 전환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13,000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상승세로 전환되었음을 이제는 쉽게 알 수 있죠. 저는 이미 연초부터 시장이 상승장으로 전환되었음을 계속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역사적 저점이 지나가고 있다고, 막차가 떠나가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사람들이 눈치채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옵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챌 즈음부터 급격하게 찾아오죠. 바로 지금과 같은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다른 빅테크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테슬라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장중 200달러를 거의 눈앞에 두었지만 강력한 저항에 밀려서 200달러 고지는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술적인 저항에 부딪힌 것으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테슬라 역시 1분기에 수익률이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이미 실적 발표 이전의 가격대를 되찾았습니다. 테슬라는 기업의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 대비 가장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비록 1분기에는 예상보다 마진이 크게 감소하면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번 실적이 바닥이었음을 깨달은 투자자들이 향후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것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2025년부터 출시되는 전기차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포트를 표준으로 채택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상당히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포드는 레거시 중의 레거시, 자동차 산업의 초석과도 같은 회사죠. 이런 회사가 테슬라의 충전 포트를 표준으로 채택했다면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마치 삼성이 갤럭시에 애플의 라이트닝을 표준으로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테슬라의 충전 포트가 향후 전기차에게 있어서 USB-C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에 4만 5천 개 이상의 슈퍼차저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테슬라의 충전 포트를 채용하게 되면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하기가 더 쉬워지고 이로 인해 테슬라는 매출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당장 슈퍼차저 매출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 인프라가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소비자의 거의 절반이 전기차를 살 생각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충전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죠. 그런데 향후 전기차들이 충전 포트를 통합하게 되면 여기저기 점점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각 회사들의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이 일원화되면서 충전 인프라가 급격하게 보강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프라 부족으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지 않던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엄청난 잠재 시장의 확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북미 지역의 전기차 침투율은 겨우 7% 언저리입니다. 지금까지 먹은 시장보다 앞으로 먹을 시장이 14배는 더 크다는 뜻입니다. 포드의 테슬라 충전 표준 채택은 이 넓은 블루오션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주가가 몇 % 올랐냐 하는 점보다 이런 장기적인 비전의 성장이 진짜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온갖 악재들이 엄청나게 등장하고 있죠. 은행 줄도산에 경기 침체는 확정적이라고 하고 물가는 오히려 올라서 금리는 더 올린다고 하고 거기에 부채 한도 리스크까지 이런 엄청난 악재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등장하고 있는데 시장은 오히려 상승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언제나 앞날을 보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어차피 더 올려봐야 한 차례 정도고 은행 위기와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는 곧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앞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악재들이 쏟아져도 시장은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쏟아지는 악재들만 보면 지금이 완전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100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바닥일 때 시장은 오히려 불장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을 바닥을 조금 남겨두었던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알려드렸었죠. 투자는 지금이 아니라 앞날을 보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앞날을 봐야 하는 게임을 하면서 지금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죠. 이게 95%의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게임의 본질적인 성향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가치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확실하면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